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그냥 시작합시다. 우리 시간이 되게 가까운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하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했는데 하여튼 오늘은 뭔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이제 원활하지 않네요. 이제 아까운 시간 25분이 지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들이 이제 어떤 질문들이 좀 있었었냐 하면 이제 간단한 질문 요게 있었던 것 같아요. 증여를 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금융교육에 대한 얘기를, 자녀 금융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고,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온 건 요거 같습니다. 이제 2번. 그래서 FRB와 한국은행이 이제 위기 대응 정책을 바꿀 거냐. 그래서 그 얘기들이 오늘 이야기의 이제 주요 토픽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이제 어떻게 현재 하는 게 좋겠는가. 뭐 요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끝나자마자 자녀 금융교육에 대한 부분을 인상 깊게 들었다. 그 다음에 증여와 관련해서 근데 이제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부유한데 애들이 부모한테 너무 의존하지 않을까라는 게 걱정이다. 그래서 부모가 지도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했으면 좋겠는가 뭐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이제 특히 이제 나이 많은 기성세대에서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떼 이런 얘기하죠.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고민했던 부분보다 다른 분들이 이제 있어서 이 부분 이야기를 하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서강대 이제 전 교수였던 이제 최인석 교수가 이제 했던 아주 인터뷰 내용인데 저한테 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레드카펫이 깔린 세상으로 나올 수 없다. 어느 젊음도 자기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때 이제 건국을 하려고 뭐 이제 광복하려고 애를 썼던 적도 있고 먹을 것 없던 시절에 먹을 것 스스로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 세대가 있고 그다음 이제 민주화 세대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세대는 도대체 뭘까 한번 해보면 그 다음 세대는 선진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산업화의 가장 대표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는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보고 있어? 산업화해서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 보이게 해줄게.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는 민주화는 이제 그때입니다. 그래서 YS 때 이제 민주화를 했다. YS DJ까지 해서 민주화를 했다. 이제는 선진화를 해야 되는데 선진화는 뭐가 선진화냐라고 하면 미국이나 이제 유럽 여행을 가면 우리가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그거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차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별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라고 차별받지 않는다. 학력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그럼 지역에 차별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장애를 갖고 있다고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는 이제 앞으로 저런 세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선진화 세대를 갖다가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이 있고 개인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이 있으면 개인 차원은 뭘까?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바르 미츠바라고 얘기를 해서 유대인들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식 때 부족을 내는 것처럼 결혼식 때 부족을 내는 것처럼 여기는 부족을 언제 내는가 하면 애가 13살 때 이제 부족을 내서 그 당시 돈으로 5천만 원을 만들어서 애가 20살, 30살 정도쯤 되면 그 돈을 한 뭐 1억, 2억 정도쯤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애들한테 종잣돈이 돼서 어떤 사업을 하게끔 해주는데 제가 좀 되게 인상적으로 본 사람은 요 두 명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은 백종원 대표가 있죠. 백종원 대표는 이제 옆에 이제 요리 연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제 셰프들이 이제 명멸을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백종원 대표가 가장 오랫동안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비결이 뭘까 했더니 이분이 요리 연구가니까 뭐를 이분이 하신 적이 있는가 하면 돼지고기를 분해를 했습니다. 돼지고기를 분해를 해서 이 부분은 뭐고 이 부분은 뭐고 이 부분은 뭐고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하시더군요. 돼지고기를 분해를 해보니까 이거는 대패 삼겹살이다라는 부분도 찾았고 이건 이렇게 요리하면 된다 저건 저렇게 요리하면 된다 이런 걸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친구는 누군가 하면 지난번에 유튜브 블로그에 나왔었는데 온라인 정육점을 열었다 이 친구가 오늘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뭘 했냐면 이 친구가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었는데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적인 텀이 남아서 미국에서는 이제 돼지고기가 비싸니까 가기 전에 돼지고기를 실컷 한번 먹어보자. 돼지를 한참 먹다가 이 친구가 이제 수학과를 다녔던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돼지고기를 썰 때 돼지고기를 1cm로 썰는 게 맛있을까, 2cm가 맛있을까, 3cm가 맛있을까 이런 연구를 이제 하게 돼요.
이 친구는 2.4cm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4. 2.4cm로 썰었을 때 제일 맛있다. 그럼 굽는 건 어떻게 굽냐? 이렇게 구웠을 때 제일 맛있다. 그게 결국 뭐랬는가 하면 이 두 분의 특징은 뭐랬는가 하면 철저하게 분해를 많이 해본 겁니다. 분해를.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하죠. 이건희 이제 전 회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고 뭐 하는 거 보면 매일같이 뭐 자동차 분해를 했다, 뭐를 분해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분해하고 창조할 수 있는 정도쯤이 현재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뭐 이런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자 이제 한 5분 전 내가 끝나면 다 이제 이렇게 소리가 조용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보여줘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애들한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를 해도 되는 부분들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단 저는 생각입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고 첫 번째 이야기고 이제 요 얘기부터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급등하는 자산, 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테슬라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갑자기 어떤 이제 지인이 이제 와서 이제 투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가가 오르니까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거 어떠냐고 물어본다.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오히려 무섭다. 테슬라도 그렇다. 이제 테슬라도 무섭다. 그래서 뭐 기업은 괜찮은데 비트코인 더 무서운 것 같아. 갑자기 이제 1일도 안 됐는데 수익률이 50%가 났다. 이러면 도대체 어떡하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오늘 되게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이게 수락도 받아야 되고 오디오도 끄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디오 좀 알아서 좀 꺼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이제 올랐다. 코인도 올랐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가격을 너무 그렇게 볼 필요도 없고 누가 뭐 샀다더라 이런 거 별로 이제 볼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작년도를 보자면요. 이제 이걸 재미삼아 이제 가져왔어요. 작년도를 보자면 작년도에 수익률을 되게 많이 낸 헤지펀드 매니저 중에서 150%, 그다음에 뭐 15% 이런 사람들이 돈을 좀 번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돈을 많이 까먹은 사람은 14억 달러 날린 사람도 있고 신기하게도 이제 그 빅텍 크라이시스를 썼고 한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한때도 아니고 지금도 현재 여전히 되게 이제 그 유명한 그 브리지워터의 이제 레이 달리오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를 기록을 했어요. 좀 되게 안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죠. 이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투자의 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뭐랬는가 하면 작년도에 전체 투자 자산에서 일어난 수익률이 얼마 정도쯤 되는가 하면 14% 정도쯤 됩니다. 14%.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뭔가 하면 우리는 레이 달리오가 말을 하는 빅텍 크라이시스라는 책에서 배울 필요도 있고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저 사람이 경기와 물가를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누고 그거 다 샀구나. 우리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되지. 그 사람이 뭐 샀다더라. 이런 거에 대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누가 뭐 샀다더라 라고 해서 사람의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델의 포인트를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샀다더라에 대한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별로 없죠.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가를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희일비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잘할 수 있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슬라가 올랐으면 테슬라라는 회사는 도대체 왜 올랐을까? 언제쯤 사는 것이 가장 최적일까를 백테스트 같은 걸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이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자세이나 일단 지금 현재 누가 샀다더라. 그래서 가격이 뭐 10% 올랐다더라. 이건 제가 볼 때 별로 중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좀 이제 중요할 수 있는 질문 중에서 이거 어디 있었나? 저 뒤에 있어갖고 제가 지금 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받아서 쓰고 있는 포워드 퍼로 EPS를 구하면 퍼가 어떻게 되면서 뭐를 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얘기하시면서 지금 현재 EPS가 좀 꺾인 것 같으니까 주식을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아까 봤던 이 자료에 대한 텀 있지 않습니까? 텀. 이 텀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20년도 5월, 2020년도 10월 이렇게 하니까 이 자료는 지금 어떻게 나온 자료인가 하면 먼슬리로 나온 자료 같아요. 먼슬리. 먼슬리로 나온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볼 때 위클리로 보든지 데일리로 보든지 되게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시장이 스무딩하다, 시장이 상당히 이제 완만하다, 시장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 아주 완전 완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길수록 좋을 거고 시장이 최근에 변화가 많이 발전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일리로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는 데이터를 좀 데일리와 위클리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지표를 뭔 지표를 보시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는 포워드 EPS는 대부의 나라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꺾였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다고 봐야 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가는 정해져 있는 거죠. 주가는 매일같이 정해져서 나오는 거고 포워드 EPS도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퍼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오늘 가격이 나오고 얘가 오늘 가격이 나오면 여기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무빙하기 때문에 요만큼은 독립 변수고 여기가 종속 변수입니다. 종속 변수.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보시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오늘 하이라이트. 오늘 하이라이트. FRB와 한국은행은 과연 위기 대응 정책을 바꿀 거냐. 최근에 이제 2021년도 1월 달에 주식시장이 좀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서 하루에 이제 뭐 100포인트 넘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요거죠. 첫 번째. 아주 재밌는 질문부터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유동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 최근에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돈이 너무너무 많이 풀렸다. 돈이 너무너무 많이 풀렸고 그 젊은 세대에서 연끌을 해서 주식을 사고 연끌을 해서 부동산을 사는데 아 이건 정말 위험한 일로 보인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보면 그 맥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도 있고 국가부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부채도 있는데 전부 다 네가 감당할 수준에서 부채를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돈을 갖다가 찍어버리면 이거 정말 세상이 위험해지지 않냐. 차라리 아주 옛날에 근본이제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 답이 이제 이게 없습니다. 노, 노, 다. 왜 없냐? 왜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얘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본이제로 넘어가야 되지 않냐? 뭐 근본이제에도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미국이 한때 저런 걸 주장했던 이제 론폴 같은 이제 그 정치인도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없다라고 보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위험에 대한 책은 제가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예전에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데이 크라이시스라는 책도 아주 좋은 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기를 해결했던 버냉키의 생을 다루는 책도 상당히 좋은 책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학술서인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금융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2008년 금융위기를 어떻게 헤쳐나왔는가 맥킨지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이전 이후 금융 투기에 대한 역사 이렇게 다룬 책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답은 이겁니다. 답은 이건데 케인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플레이션 언저스트 하지만 디플레이션 인 스피디언트하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나쁘냐 하면 그 디플레이션이 더 나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려서 자산 가격의 인플레 혹은 자산 가격의 버블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인데 이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만든 이유는 뭔가 하면 디플레이션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디플레이션이 왜 더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디플레이션이 되면 실질 금리가 오르고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그러면 채무자가 자산을 팔게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 떨어지고 실업이 증가하는 거죠. 이거 가장 대표가 1929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이라고 하는 디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97년도 IMF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그 당시 이제 물가가 오르고 채무자가 손해를 보고 결국 은행도 부도가 난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냐, 디플레이션이 위험하냐,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이제 돈을 갖다가 많이 찍어내고 있냐 하면 돈을 찍어내서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물가 상승 목표를 플러스로 만들지 물가 상승 목표를 마이너스로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물가가 마이너스 2%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물가가 마이너스 2%면 이제 오늘 이걸 사는데 얘가 오늘은 1,000원인데 내일 되면 900원 돈, 그 다음에 800원, 700원, 600원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떨어지면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죠. 그랬던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1,000원인데 좀 지나면 1,200원, 1,300원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소비를 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소비를 유발하는데 디플레이션 소비를 유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나쁘기 때문에 두 가지 것들을 하는데 뭘 하게 되는가 하면 근본이제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금이 있는 만큼만 돈을 찍어내겠다는 뜻이죠. 금이 있는 만큼만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위협에 시달리게 되는가 하면 디플레이션 위협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그 뒤에서 한번 다시 얘기할 건데 1945년도가 있었고 1971년도가 있고 2021년도가 있는데 1945년도가 이제 브레튼 우즈 협정이라고 하는 걸 해서 뒤에서 다시 할게요. 뭘 했는가 하면 미국의 달러가 화폐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1971년도 전까지 닉니슨이 금태환을 정지시키기 전까지는 항상 금이 있는 것만큼 달러를 찍거나 금이 있는 만큼만 파운드를 찍었어요. 그래서 1971년도 이전에는 디플레이션의 위협에 여러 번 시달렸습니다. 근데 1971년도 이후에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수단이 생겼죠. 물가가 떨어지면 돈을 찍는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디플레이션 위협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근본이자로 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결단코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세상은. 요 얘기는 다시 뒤에 한번 하도록 할게요. MMT 얘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플레이션 부채 사이클에 대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나온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얘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또 대표적인 얘기죠. 현재 상태에서 도대체 자산이 언제 꺾일 건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 3,300 됐을 때 팔았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럼 지금 다우는 팔아야 되나 지금 나스닥은 팔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거죠. 레이 달리오가 쓴 부채 사이클은 참 재밌는데 저는 이제 그 양반이 왜 작년도에 돈을 그렇게 못 벌었는지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포맷을 자기가 만든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포맷을 보고 도움을 좀 많이 받았는데 디플레이션 부채 사이클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7가지 국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 책 산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책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래요. 자, 이제 책을 7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만드는데 부채 사이클 초기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있고 돈을 잘 버는 것에 비해서 부채를 적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를 적게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고성장이나 부채는 낮다. 지금 상황은 아니죠.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확장적 정책을 써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돈을 풀었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빌리기 시작합니다. 실제 능력에 비해서 좀 돈을 많이 빌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지금이죠, 지금. 지금은 약간 버블 초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버블이 시작되면 자산 가격이 오르고 소득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돈 벌 기회가 증가되니까 사람들이 신용을 늘리기 시작을 하고 있다. 이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개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 차이에서 발생하지는 않죠. 그래서 뭐 현재 그림자 금융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좀 적은 겁니다. 신종 대출 상품 같은 게 만들어지냐. 그래서 옛날에 2003년, 2004년대 닌자론이라든지 뭐 이런 상품들이 만들어지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죠. 금융공학 기법 새로 나온 거 있냐. 별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뭔가 모르지만 사람들이 신용을 많이 쓰는 건 사실인 것 같아. 특히 20, 30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산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버블의 징후가 보인다. 그럼 이제 버블의 징후가 나오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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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다 나오고 우리가 제일 많이 집중 보는 건 지금 6번, 7번이에요. 신규 시장 참가자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냐.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10만 간다, 뭐 1,000달러 간다, 뭐 3만 간다, 4만 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버블의 징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버블 징후도 사실은 우리가 버블을 또 즐길 수 있죠. 버블을 즐길 수 있는데 그 다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버블의 정점입니다. 여기가 키죠. 여기가 키. 2003년도에 미국 부동산 시장이 이제 상승했을 때도 결국 키는 뭔가 하면 금리를 올리고 통화를 긴축하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상승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자료를 보면 최근에 있었던 자산 가격 폭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2008년도에 있었던 그 서프라임 사태죠. 그래서 케이스 실러 지수가 있고 케이스 실러 지수.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제 다시 이 얘기를 할 거라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 그러니까 금리가 있죠. 페더럴 펀드 레이트. 페더럴 펀드 레이트.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있고 페더럴 펀드 레이트 보면 조용해졌죠, 이제? 그죠? 재밌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이제 이렇게 올랐더나 좀 더 땡겨야 되겠구나. 자,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렸고 금리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요. 하우징 어포빌티 인덱스라고 해서 주택 구입 능력이 커지면서 부동산이 올랐죠. 그러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금리 정점에서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즈음부터 자산 가격이 하락하죠. 여하튼지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자산 가격이 하락했지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는 기간 동안에 자산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가 하면 버블은 즐기는데 버블의 정점에서 일어난 사건들, 버블의 정점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언제 상승 사고가 터지는가 하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정부가 돈을 안 찍기 시작을 했고 채권 시장에서 장단위 금리가 역전되기 시작을 하거나 시용 스프레드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여기는 버블의 정점이라는 거죠. 그럼 현재 여기까지 왔냐? 답은 아시다시피 답은 노입니다. 노. 안 왔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보면 뭐가 있냐 하면 그런 상태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오히려 버블의 초기 혹은 버블의 시작 정도쯤이 있지 버블의 징후도 약간 있지만 버블의 정점까지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꺾일지 여기서부터 시작 이렇게 하다가 꺾일지 뭐 이제 더 올라갔다 꺾일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지 이 정점까지 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 책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자, 저까지 왔다는 거고 그 다음 질문이 이게 있었습니다. 돈을 갖다가 리만 때는 이만큼 풀었고 코로나 때는 한 4배 가까이 풀었다. 이렇게 풀린 돈이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다시 거둬들이기 어렵다. 아닙니다.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금리를 테이퍼링 해도 발작하는 시장이 2018년도 말에 있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산시장과 실물시장 사이에 괴리가 그 양극화는 더 커질 수 있다. 이 양극화는 항상 일어난 일입니다. 항상 일어난 일. 항상 일어난 일이라서 그 어디가 있는가 하면 버블이 만들어지고 자산 가격 버블의 정점이 있고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죠. 이런 일들 다 일어나고 중간에 제가 뺐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팽창을 해야 되고 각 나라의 GDP도 꾸준히 성장을 해야지 세계 경제가 유지되는데 연준의 축소 계획을 어떻게 보시나요?에 대한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몇 가지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할게요. 이분은 이제 되게 열심히 이제 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리면 금액으로 보는 것보다는 전체 금액 있고 그 당시 미국의 GDP 분의 금액 이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마치 프라이스 EPS 이렇게 해서 보는 것처럼 가격과 가격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시는 것을 점점 더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이제 리만이 부도나고 했었을 때 그 당시 주요 중앙은행의 자산이 있고 지출 규모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GFC가 이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죠. 그래서 전 세적인 금융 공황이 있었을 때 그 당시 얼마큼 풀었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얼마 풀었냐 보면 그 당시 2008년 금융위기와 거의 비슷하거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 약간 더 낮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액을 이렇게 봐버리면 야, 그 당시보다 돈을 더 많이 풀었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를 일단 먼저 추천을 드리고 이 데이터는 조금씩 한 번씩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있고요. 두 번째, 금리를 올리고 테이퍼링을 한다에 대한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돈을 회수할 수 있냐. 요거는 M2가 있고 화폐 유통 속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는 식이 이제 이거죠. M 곱하기 V는 P 곱하기 Q가 이제 GDP입니다. 그래서 돈이 안 돌면 돈을 찍어서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대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여기 들어와서 M2가 있는데 M2 미국의 돈이 풀리는 M2가 있는데 이 자료만 보면 되게 높아 보이지만 뭐 물론 굉장히 높긴 해요. 여기서 얼마나 증가됐냐 퍼센트 체인지 프롬 이어고를 누르면 작년도에 비해서 돈이 얼마큼 증가됐냐 미국 평균적으로 6% 정도 수준 되는데 6% 최근에는 이게 이제 25%까지 간 거죠.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렸습니다. 자, 여기다가 돈을 저렇게 푼 이유는 뭔가 하면
시중의 금융 시스템이 약간 지금 이제 나쁜 상황이기 때문이죠. 돈이 안 돌기 때문입니다.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그래서 V가 뭔가 하면 벨러시티죠. 벨러시티. 벨러시티를 집어넣으면 벨러시티를 집어 넣으면요. 넣으면 이렇게 넣어도 되겠구나. 넣으면 자료가 이렇게 나오죠. 자료가. 이것도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보면 돈들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빨간 거 돈들이 안 돌면 돈을 M2를 더 찍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만약에 이 돈의 규모가 4배가 되든지 얼마가 되든지 하여튼 돈을 풀었다. 돈을 풀었는데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가 아니라 답이 뭔가 하면 화폐 유통 속도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다시 안정화가 돼서 화폐 유통 속도가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당연히 그 당시는 테이퍼링을 하고 화폐 유통 속도를 줄여도 별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없어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걱정하시는 것처럼 돈을 풀렸을 때는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 있고 민간은행이 있는데 현재는 민간은행이 일을 안 하니까 중앙은행이 일을 빡세게 하고 있다. 빡세게. 그래서 돈이 안 도니까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거지만 돈이 돌기 시작하면 나도 헬리콥터에서 뿌리는 돈의 양을 줄이겠다. 그래서 민간은행이 제대로 된 거를 하면 나도 그때부터는 줄이기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올려서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 테이퍼링을 해도 그 당시 이제 그 시장 상황이 갑자기 얼어붙는 일이 발생을 했다. 그건 어떡할 거냐. 그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디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는 뒤에다 제가 한꺼번에 적었나 봐요. 요거 적었네. 이분 질문까지. 아틀란타 연중 총재가 지금 이제 뭐뭐뭐뭐 하다고를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타이밍을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2013년도까지도 이제 돈을 열심히 풀었고 그러다가 돈 푸는 거 줄이겠다는 얘기를 2013년 5월달에 하기 시작했고 2013년 12월달에 약 한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좀 시간이 있다가 그러한 다음에 테이퍼링 실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쭉 이제 돈을 갖다가 푸는 걸 이제 줄이기 시작하다가 그로부터 시작해서 한 2년 정도쯤 있다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보는 것은 저는 요 정도쯤 되는 게 BNP 파리바 얘기긴 하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일단은 돈을 축소하겠다는 시작을 하는 것부터 돈을 줄이는 데까지 얼마 정도 걸릴 거냐 하면 시행까지 6개월보다 더 신중하게 추진될 확률이 높다. 추진할 확률이. 그리고 그로부터 한 1년 정도쯤 지나야지 금리 인상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일어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상당히 시차를 가지고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차를 가지고 일어날 거다. 그 다음에 자연시장과 실물시장이 이만큼 괴리가 되는 것은 뒤에서 이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저 상황이 어느 때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 MMT 얘기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와 관련해서 제가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서 이제 이쪽으로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장이 신년사에서 부채 문제가 좀 크다. 그레이트 리셋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말이 많았었어요. 그레이트 리셋 하면 도대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그레이트 리셋 이 말만 들으면 뭔가 재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조정하는 거니까 약간 뭐 느낌이 주가 지금 3천까지 갔는데 2천으로 다시 재조정하자 이런 뜻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한 것처럼 부동산 가격을 재조정하자는 뜻인지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5만 원대로 오는 걸 재조정하자는 뜻인지 안 그러면 부채를 갖다가 지금 200% 늘렸는데 부채를 전부 다 제로로 다시 리셋을 하자는 뜻인지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죠. 느끼는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꼭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는 요즘에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이 좀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보다 좀 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색창에 뭘 하시면 되는가 하면 검색창에 한국은행 신년사 전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주호 총재 신년사가 뜹니다. 이렇게 이거 직접 한번 보시면
아니 이주일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는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가 두 개가 있어요.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하나 있죠.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또 하나는 그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금융인 여러분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요건가? 요거 같아요. 금융인 여러분 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다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사실 이게 중요한 말이고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오늘은 첫 업무를 시작한 날입니다. 작년도에 수고했습니다. 이제 관행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려웠습니다. 물가 떨어지고 국제유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하는 얘기죠. 물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괜찮아졌습니다. 후반기에 괜찮아졌습니다. 이거죠. 2021년도에는 세계 경제는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하튼지 각 나라들끼리 자국 우선주의가 돼서 무역 갈등도 격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K자 형태로 이제 회복이 되면 전통적 사업하는 영세소, 여기 중요한 말이죠. 자, 지금 현재 상태가 경제가 힘들어서 그 K자 형태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은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유 때문에 경제적 불안정성도 높고 그래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어떻게 노력을 더 할 거냐? 그래서 나온 얘기는 의외로 되게 황당한데 금융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 안정 상황에 유의해야 됩니다가 이제 중요한 말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라는 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뭘 하겠다. 중앙에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번에 이제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어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뭐뭐뭐를 했고 최근 들어서 급속한 경제 환경에 정책 수행 어려움이 가운데 중앙은행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장기적인 뭐를 하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어딘가 사라졌다. 제일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겠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위험이 되게 크고 그래서 금융 안정을 시켜야 되고 훨씬 더 완만한 금리 상승이 훨씬 더 완만해야 된다. 훨씬 더 안정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이분이 합니다. 빨리 하니까 못 찾겠네. 그래서 이분이 말한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국은행 직원들한테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국은행 직원들한테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현재 경제 상황이 여만저만해서 힘들고 한국은행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되게 많으니까 금리를 낮은 금리 상태에서 되게 오랫동안 가져가야 돼 라는 얘기를 이분이 이제 해요. 좀 이따 링크값 하나 또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말인데 금융인들끼리도 모였어요. 금융인들. 그러니까 내 앞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 KB 이제 은행의 이제 회장, 그 다음에 신한 회장, 그 다음에 하나 회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기업은행 회장 이런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농협 회장 이런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그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 되게 열심히 애를 썼다. 근데 새해를 맞아서 뭔가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은행장들 당신들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처럼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시장과 실무시장의 괴리가 크다면 금융시장의 충격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시장 상황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다 바꾼다는 생각으로 리셋을 하는 각오로 당신들이 제대로 좀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하나는 한국은행에 있는 직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야 요즘에 경제 상황 힘드니까 우리 금리 빨리 올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계층까지 쳐다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은행 가서는
야, 너희들 사고 치면 내가 지금 결국은 또 자금 내고 또 금리 떨어뜨려야 되는데 너 그렇게 안 하게 사고 안 치게 좀 해줘. 그래서 은행원들 너희들 사고 안 치고 금융 시스템 안정적으로 좀 해줘. 이 두 가지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 한국은행장이 야, 부채가 너무 크지 않니? 뭔가 리셋해야 될 것 같지 않니? 야, 다시 그 금리를 올리고 뭔가 돈 푸는 것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니? 라는 뉘앙스의 글이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를 다 읽어보시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이제 요 얘기를 하나 하면 되는데, 그 제가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서 좀 재밌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지표를 쫙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미국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돈을 쫙 풀다가 갑자기 어느 날 돈을 안 풀 것처럼 보이고, 금리를 계속 떨어뜨렸다가 2023년도까지 금리 안 올릴 거야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안 되겠어. 금리 올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바로 2021년도에 바꿀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들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실제 그런 일은 좀 잘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미국은 그런 일이 좀 안 일어날까 해보면, 저는 이거 약간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 생각이라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근데 제 생각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그 시장이 급격하게 변했고, 그 다음에 관주도 경제 성장을 했고,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미국이라든지 서부는 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좀 신기하고 황당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에서 그 뭘 했는가 하면 DTI 같은 걸 만들어서 DTI 뭐 LTV 이런 걸 하는데, LTV를 적용을 시킬 때 네덜란드 좀 되게 과하게 좀 돈을 많이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는 것이 103% 정도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집이 10억이면 10억 3천만 원 빌려주는 거죠. 3천만 원 빌려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각종 이사를 하게 되면 각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을 사게 되면.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빌려주죠. 물론 소득 수준을 갖고 먼저 이제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LTV가 아무리 높아도 그러니까 LTV가 그래도 DTI에서 결국은 걸러지는데,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포인트는 LTV를 103에서 102로 떨어뜨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걸 떨어뜨리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가 하면 1년 걸렸습니다. 1년. 1년. 근데 우리나라는 70%가 40%가 되는 것이 하루 만에 일어나고 40%가 제로 되는 것도 하루 만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관주도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경제가 조변석계를 너무 자주 하고, 야, 오늘부터 이제 대주주에 대한 요건이 이거야. 자, 오늘부터는 공매도에 대한 조건이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가 전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한국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압축 성장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다 겪은 거죠. 다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미국에서 제가 이제 그 글로벌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글로벌에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미국이 야, 나는 평균 물가 제도를 만들었고 테이퍼링 하기 전까지 충분한 기간을 줄 거고, 테이퍼링을 하기 전까지 충분하게 내가 너한테 얼러트를 할 거고, 금리 올리는데도 평균 물가를 쓸 거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다가 딱 돌아서서 야, 미안해. 그런 일 없어. 라고 말할 리가 없다. 그래서 배로 따지자면 저는 가끔씩 그런 표현도 쓰는데, 내가 이렇게 조그만 배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로 회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서 회전을 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일은 없다.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내 그럴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다. 저는 오히려 이 기사를 좀 제일 재밌게 봤는데, 현대 통화 이론이 미국의 정책 기조로 사용될 수 있느냐. 자, 여기서는 미국에서 저 기조를 쓰겠다라고 공식적인 의견은 나온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다만 비공식적으로 블룸버그가 제롬 파월과 자네 옐런의 이 커플을 보니까 결국은 MMT를 도입하는 것 같네. MMT를 사실은 수단으로 쓰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게 됐는데, 저는 이게 이제 왜 되게 중요한 기조냐 하면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1945년도에 금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제 금을 이제 핵심으로 보고 있었는데, 금이 있는 만큼 돈을 찍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찍었는가 하면 여기 맨 밑에 골드가 있어요. 골드. 금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위에, 옛날에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파운드가 있어요. 파운드. 근데 파운드 자리를 달러가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를 이제 금만큼을 달러를 찍죠. 그 달러를 갖다 뭘로 바꾸는가 하면 파운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N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것을 원화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1945년도에부터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미국이 금만큼만 돈을 찍어야 되는데 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찍게 돼요. 그러한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얘를 갖다가 뭘 했는가 하면 요걸 아이고 얘를 없애버리죠. 없애버리고 아이고 진짜 이 골드가 차지한 자리를 없애고 이게 뭐가 됐는가 하면 미국의 물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근거해서 달러를 찍겠다라고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1971년도 8월 15일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파운드바를 찍고 여기서 이제 뭐 달러를 찍고 이렇게 이제 엔화를 찍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달러 급속도로 팽창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2020년도가 됐을 때 평균 물가제를 썼다. 그럼 이것이 지금까지는 평균 물가제라는 거하고 물가제라고 하는 건 좀 되게 다릅니다. 물가제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이런 뜻이죠. 이걸 룰 드리븐 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룰 드리븐, 룰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이고 근원적인 물가, 그래서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미국의 근원 물가가 있고 미국의 근원 물가가 있고 이 미국의 근원 물가를 목표를 딱 정해서 2%가 되면 이거 옛날에 그 샤워실의 바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샤워실의 바보. 그래서 뜨거운 물 틀었다 찬물 틀었다 이렇게 하는데 뭘 하기 시작하니까 룰 드리븐 하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칼같이 룰을 딱 정해놓고 물가가 정한 물가 목표지 2% 넘어서면 금리 인상, 2% 밑으로 떨어지면 금리 인하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금리가 들쭉날쭉으로 움직이면 여기에 따라서 페더럴 펀드 레이스가 들쭉날쭉으로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옛날 거 보여드릴까요? 물론 그때는 기준이 약간 다르긴 했지만 물가 기준이 그때는 2%가 아니었죠. 자, 페더럴 펀드 레이시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페더럴 펀드 레이시 이렇게 예전에는 그 페더럴 펀드 레이시라고 하는 이 빨간 게 너무 길다. 자, 보면 그 빨간 게 위아래를 계속 반복하죠. 근데 지금은 계속 위에 있다가 계속 아래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래서 최근엔 얘가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되게 많이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삐쭉삐쭉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뭔 일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물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평균으로 한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디스크레셔너리한 의사결정으로 룰 드리븐하지 않은 의사결정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룰 드리븐하다는 것과 디스크레셔너리하다는 말은 대충 뉘앙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양의사들은 대부분 약간 룰 드리븐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뭔가 치료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디스크레셔너리하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모든 조건을 봤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한의사들은 약간 그 디스크레셔너리한 의사결정을 좀 하는 방식이고 양의사들은 약간 룰 드리븐한 방식을 취하는데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약간 디스크레셔너리한 걸 선택을 했고 한국은행이라든지 FRB 같은 건 되게 룰 드리븐한 전략을 취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평균 물가제를 쓴다는 말은 뭔가 룰 드리븐하지 않겠다. 내가 봤을 때 평균 물가를 봤을 때 올 1월 달에 되게 낮았지 않냐. 그러니까 물가 높은 거 아니라고 나는 간주하겠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딱 바꾸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제는 그러면 물가를 평균 물가를 쓰고 이 물가가 낮으면 돈을 무한정 찍어도 되겠다는 얘기네. 그럼 결국은 그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MMT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라는 바뀐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M2. 자, 돈을 얼마큼 돌리냐라고 하면 돈을 돌리는 속도가 여기서 지금까지는 룰 드리븐하게 정책을 써왔었기 때문에 항상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6% 정도쯤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쯤 됐는데 여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어내고 있죠. 그럼 이거는 사실상의 MMT가 아니냐. 사실상의 MMT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하게 된 거. 자,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잠깐만요. National debt, if it is not excessive, will be to us a national blessing. if부터 시작해서 excessive까지를 괄호 치면 national debt, 국가의 부채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국가 부채는 우리의 축복이다. 왜? 국가가 먼저 선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예를 들어서 나사를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하고 국가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돕고
국가가 부채를 써서 국가가 먼저 선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근데 if it is not excessive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것이 과도하면 안 된다는 말은 이런 뜻인데 이걸 이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제 그 이대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지구 있어요. 지구. 여기에 화성이 있습니다. 지구의 대빵은 누구냐 하면 미국이 대빵이죠. 미국의 바이든이 여기 있습니다. 바이든. 이쪽의 대빵은 누군가 하면 현재 제롬 파월이죠. 제롬 파월이 있는데 바이든이 파월한테 전화를 합니다. 파월 선생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파월이 얘기를 하죠. 뭐 믿고요 바이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앞으로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갚을 건데요? 아, 저한테 돈 들어올 구멍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을 거예요. 텍스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텍스를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돈 받을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뭐라 하게 되는가 하면 파월이 미국의 트레저리 노트, 미국의 국채를 10년짜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사요. 지금처럼 국채를 삽니다. 국채를 사고 화성에서 돈을 프린트를 해서 US 달러 100 이렇게 해서 달러를 100달러 이렇게 주죠. 100달러 주고 뭐라고 바이든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100달러 빌렸으니까 그거 채권 100달러치를 주고 제가 돈을 갚을게요. 10년 지나면 제가 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6개월 딱 지나면 6개월 지나면 파월이 얘기하죠. 이자 주셔야죠. 그러면 이제 이자 줍니다. 또 6개월 지나면 이자 주셔야죠. 이제 이자 주는 거죠. 자, 그러다가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파월이 이제 채권을 들이밀겠죠. 들이밀면서 뭐라 하니까 이제 현금 100달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바이든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롤오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롤오버요. 돈을 갚지 않는 거죠. 롤오버하는 거죠. 자, 롤오버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러면 또 100달러 찍었으니까 또 이자만 주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영상에서 말한 국가의 부채라고 하는 것이 익세시브하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이자를 갚을 수 없는 것이 익세시브한 겁니다. 이자를 갚을 수 없다. 그러면 세금을 받고 뭘 하게 되는가 하면 government expanding, 정부가 government spending, 정부가 뭘 하게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부 지출인데 보통 이제 이게 G라고 쓰는데 사실은 government spending,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정부가 지출을 하는데 저게 부족해지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자를 못 갚게 되면 화성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파월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나 다시는 채권 안 사줘. 이렇게 이제 화를 내겠죠. 화를 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미국에서 바이든 밑에서 있는 애들이 둘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화당이 있고 하나는 민주당이 있죠. 공화당은 민주당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야, 돈은 갚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럼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세금 더 걷자. 부자들은 세금 더 걷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럼 공화당이 뭐라 하는가 하면 쓸데없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제 노동 건강보험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소비하지 말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든지 세금을 더 늘리든지 텍스를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자만 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대 통화 이론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물가가 낮다면 돈을 찍어도 좋다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낮다면 금리가 낮다면이지 않습니까? 물가가 낮고 금리가 낮으면 돈에 대한 돈의 가격인 이자가 굉장히 낮아져요. 이자가 낮아지면 충분히 감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미국 경제를 살려야 된다. 어떻게 살릴 건데? 일단 돈을 풀면 자산시장으로 돈이 가지 않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니?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실물시장까지 좋아질 거야. 실물시장에서 생산이 좋아지겠지? 생산이 좋아지면 결국은 소비 좋아질 거 아니? 소비가 좋아지면 결국은 다시 실업률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만들어지고 다시 생산이 좋아지는 시장까지 가.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불을 떼기 시작하는데 불을 떼기 시작해서 이 밑에는 뜨겁고 저 위에는 찬 거 맞는데 그렇다고 여기를 꺼버리면 다 죽어버리니까 처음부터 여기를 뜨겁게 해서 저 위에 불길이 살아날 때까지 계속 공부를 떼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현대 통화 이론을 쓰고 있다, 사실상 이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에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숫자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숫자. 미국이 돈을 찍어내는 속도가 15% 정도쯤 되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10%도 아니고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거. 그래서 현재 사실상의 현대 통화 이론을 수단으로 쓰고 있다. 저걸 명명하진 않았지만 저 MMT 지금 쓰고 있어요 라고 명명하진 않았지만 1945년도와 1971년도와 2020년도 현재는 정말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갈 텐데 여하튼지 현재는 뭐라고 있는가 하면 돈을 찍어내고 있고요. 돈을. 이게 디플레이션 부채 사이클을 벗어나기 위해서 FRB도 한국은행도 돈을 찍어내고 있고 목표는 언제까지인가 하면 저 위에 가장 가난한 자가 그 혜택을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된 상태로 있어야 되고 돈을 풀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이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특히 한국에서 만든 이제 신년산 직접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몇 가지 이야기.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꾸준하게 무역 흑자를 이루면서 꾸준하게 무역 흑자를 이뤘던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밴드는 뭐 하는데 원화의 약세는 우상향했다. 우상향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1달러 300원, 1달러 600원, 1달러 1000원, 뭐 1달러 1100원까지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국내 무역 흑자가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하고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원달러 밴드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냐. 우상향한다가 전 답이에요. 우상향한다가 답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이제 자료를 만들면 이렇게 돼요. 자료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GDP에 대한 기록이에요. 1960년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고 현재 대한민국의 GDP를 다 합하면 GDP가 합계가 2,000조 정도쯤 됩니다. 2,000조. 2,000조 정도쯤 되는 상태까지 간 거죠. 지금 경상수지 말씀하셨는데 1960년대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민간 소비가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이 한 90% 가까이 됐어요. 현재는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은 삼성전자고 삼성전자는 수출 비중이 한 90% 넘는 회사죠.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 소비가 차지한 비중이 46이고 수출입이 차지한 비중이 되게 큰 그 글로벌 그래서 뭐냐면 오픈 이코노미 형태로 있는 겁니다. 오픈 이코노미 형태로 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1960년대는 대한민국이 수출을 몇 프로 했는가 하면 2%를 했고요. 수입을 몇 프로를 했는가 하면 14%를 했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 대한민국 1등 기업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 부산에 가면 용호동에 있는 동명목재라고 하는 나무 팔아서 먹는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하도 가난해서 여자들이 머리 잘라서 가발 만들어 팔고 이렇게 했던 시기죠. 그때는 대한민국이 가발 만들어서 가발을 팔고 나무를 팔아서 뭘 사왔는가 하면 기계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상수지가 적자죠. 경상수지가 적자니까 우리나라 돈보다 달러가 훨씬 더 귀하죠. 달러가 귀했기 때문에 환율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경상수지 적자를 전체 GDP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마이너스였고요. 10% 가까이. 그래서 1달러가 300원이었습니다. 1달러 300원이었는데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결국은 달러는 계속 귀해지고 그다음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이것이 1달러 300원이 1달러 800원까지 가게 돼요. 1984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경상수지 흑자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 야 이제 우리 유럽 여행 가도 된다. 미국 여행 가도 된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여행이 자율화가 됩니다. 그래서 800원이 잠시 다시 700원대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아, 앞으로 900원이, 환율이 900원이 800원 되고 800원, 700원 되니까 앞으로 원화는 되게 잘 나갈 거야. 이때 우리나라가 뭐 OECD 가입도 하고 뭐 올림픽하고 뭐 난리를 쳤죠.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하고 난리가 났죠. 이때마다로 대한민국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이게 사고 친 거죠. 이게 사고 친 거. 1990년대 사고가 드디어 터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IMF 때 마이너스 4%까지 가기 시작했죠. 이거 뭐 국가 부도의 날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를 넘어서면 이게 뭔가 하면 그 어떤 이제 트리거 포인트를 통과한 거예요. 마이너스 3%를 통과하면. 그래서 이제 800원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1000원까지 갔죠. 1000원까지 갔더니 뭘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경선 흑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 금 팔아서 벌고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때부터 글로벌 기업화되기 시작을 했죠. 돈을 많이 벌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쭉 이제 나오다가 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적자가 발생을 했고 환율이 1,500원까지 갔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 흑자 상태를 이룩하고 있죠. 흑자 상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 흑자가 있고 적자가 있었는데 내내 적자가 있다가 흑자로 잠시 반짝했다가 다시 적자 갔다가 흑자 반짝했다가 다시 적자 갔다가 여기가 IMF고 97년도 여기가 2008년도고 지금 현재는 흑자 상태다. 그래서 경상수지로 보자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흑자인 것은 맞다. 두 번째.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자, 이게 요거 미국이죠. 미국인데 미국. 이번엔 얘를 갖다가 그냥
빌리언 오브 달러로 이제 기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미국의 달러가 이제 풀리는 건데 달러 말고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M2가 있는데 코리아가 있죠. M2 코리아. 한국이 있는데 한국을 보면 한국이 이 숫자가 기록이 안 되죠. 기록이 안 되는데 달러가 숫자가 하도 작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원화인데 원화는 단위가 0에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여기는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의 돈이 풀린 것보다 한국의 돈은 훨씬 더 많이 풀었어요. 다르게 또 보여드릴게요. 다르게 보면 돈의 증가량 퍼센트 체인지 프롬 어고를 계산을 하고 라인 2도 퍼센트 체인지 프롬 어고를 계산을 하면 자 지금 이제 한국 자료는 지금 업데이트 안 돼 있는데 자료를 보면 항상 미국보다 원화가 훨씬 더 많이 풀렸었어요. 원화가 더 많이 풀렸는데 이번에는 원화보다 미국이 더 많이 풀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분은 들으면 되게 황당해 하시겠지만 미국이 돈을 20%를 풀었으면 우리는 20%보다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다른 사람들은 좀 황당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달러 환율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미국은 정말 MMT 같은 과한 걸 써서 돈을 갖다 많이 찍어내고 원하는 돈을 적게 찍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지금처럼 경상수 흑자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지금부터는 우상향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죠. 왜?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수단이 바뀌었으면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뭘 봐야 되는가? 이 디펜스 상황을 봐야 된다. 특히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한국은행이 어떤 식으로 통화를 팽창할지 그 자료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제 그건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좀 이제 간단한 얘기들, 자산으로 이제 오면, 밸류에이션과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더라도 모멘텀이 우선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 11월 달에도 주식시장이 한 32% 고평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앞으로 될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대표가 제가 강의할 때 제일 많이 보여드리는 것이 그건데, 주가가 실적과 평가를 해서 이거는 좀 약간 절대적이고 상대적인데 상승하고 저평가되면 제일 좋은데 두 번째는 얘다. 세 번째는 얘고 제일 나쁜 것은 이게 제일 나쁜 거죠. 비싼데 실적은 떨어져 가는 게 제일 나쁜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걸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존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존. 자,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마존은 정말 되게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놀라운 성장을 아마존의 퍼밴드가 이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빨간 선이 있고 가장 높은 선이 있고 가장 낮은 선이 있는데 가장 높은 선을 어깨라고 얘기하면 가장 낮은 선이 무릎 정도쯤 되겠죠. 그러면 이 왼쪽을 보면 분명히 여기 자료를 보면 이 위에 빨간 선에 닿은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닿은 거죠. 어깨에 닿았는데 어깨가 다시 이렇게 선을 보니까 다시 무릎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애가 이 주가가 실적이 상승한 속도가 아닌데 이 상승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어린아이라면 애들은 1년에 키가 30cm씩 크거든요. 1년 30cm씩 크면 옷을 살 때 계속 옷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니한테 충분히 큰 옷을 사줬는데 너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구나. 그래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걸 하는데 30% 고평가, 30% 저평가 이런 얘기 그럼 도대체 왜 하냐 하면 왜 하겠습니까? 실적이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렇게 꺾이면 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을 가늠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늠. 그러니까 모멘텀이 좋은 걸 알고 있는 상태 내에서 이 퍼가 얼만큼 높은지를 가늠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퍼 레벨에서 문제가 터진다.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에서 문제가 터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빨리 털려고 하고 있는 거죠. 빨리 털려고. 근데 현재 상태가 뭐냐면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지금 이제 실적이
실적이 좋은 상태가 계속 이어나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도 현재는 아직까지 팔 필요가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최범민님 지금 제가 이게 강의를 수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유료를 쓰고 있는데 100명이 넘으면 지금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안타깝게 지금 유튜브가 안 돼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든 이제 다시 이제 파일들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을 보는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제 금리와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처음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제가 물가채가 최근에 이제 2%로 올랐다. 물가채가 2%로 올랐다. 물가채가 2% 오른 건 아니죠. 물가채는 안 올랐고요. 물가채는 여전히 마이너스 돼 있고, 물가가 2%로 올랐죠. 물가 기대치죠, 정확하게는.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국 국채는 물가보다는 더 낮은 수준에서 상승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보니까. 한국 국채 10년물에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죠.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저 포인트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승 추세에 있는 건 사실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다른 걸 할 때도 미국 국채를 사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채권을 안 산다는 표현도 쓴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실질금리 이게 TIPS인데요. 이게 실질금리죠. TIPS 이제 지금 마이너스예요. 실질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골드는 사서는 안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내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그래서 꼬마 빌딩을 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몇 가지를 한번 했는데 첫 번째는 돈이 풀리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요? 썼는데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부동산 있죠. 상업용 부동산 있고 뭐 농업용 부동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용 부동산이 선진국의 주거용 부동산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기억이 안 나네. 35 정도쯤 될 거고 상업용이 선진국 이머징 다 합해서 10 정도쯤 있고 이머징에 10 정도쯤 있어서 이만큼이 해서 55% 정도쯤 되는 것이 실물 자산이고 금융자산이 채권이 26이고 주식이 19 정도쯤 해서 이만큼이 45 정도쯤 되고 기타 등등이 1% 정도쯤 돼요.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뭐 예술작품 다 합해서 1% 정도쯤 되는데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에 비해서 월등히 더 많아요. 월등히 더 많은데 주거용 부동산이 움직이는 이제 메커니즘은 뭐냐 해서 제가 책에도 썼고 했는데 그 전체적인 부동산 사이클이 이렇게 그 사계절 투자를 하면 여기가 채권이고 부동산, 주식, 여기 예금 이렇게 이제 움직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큰 거니까 이게 주거용 부동산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굳이 따지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 되는 거죠. 되는데 예전에는 이 격차가 되게 저는 좀 짧았다고 봐요. 짧아서 실제 주거용 부동산이 있는데 얘는 미국 시장에서부터 보면 케이스 칠러 지수로 분석을 할 수 있고 성장은 이제 VNQ라고 하는 리츠 상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상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얘를 만들어 봐서 뭐 이제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굳이 이제 데이터를 바꿔서 이 두 가지를 동일 시점에서 값을 만들면 상업용 부동산이 현재 꺾이고 있는 상태고 주거용 부동산 상승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얘와 얘는 상관계가 몇 프로쯤 되냐? 물론 데이터가 좀 이제 이거는 그 가격으로 만들어져 있고 얘는 지금 지수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훨씬 스무딩한데 상관계가 70% 정도쯤 돼요. 70% 정도쯤 되는데 뭐 재미삼아 하나를 더하면 재미삼아 보면 미국 부동산하고 서울 아파트하고는 상관계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대충 퍽 찍어보면 요게 요게 그 미국 부동산이고 요게 서울 부동산이거든요. 상관관계가 93.8 정도 나와요. 94 정도쯤 되죠. 94%. 그러니까 참 되게 놀랍게도 차이가 지금 뭐가 많이 나는가 하면 미국 부동산하고 한국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 차이가 이제 상관관계 되게 높은데 얘와 얘는 상계가 좀 되게 낮은데 언제 정도쯤 되면 좋아진다고 보느냐 하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게 보는데 현재는 돈을 풀었고 금리를 떨어뜨려서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특히 미국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 게 맞는데 그런데 실제 상업 수익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캐시플로우를 갖다가 저기 캡레이스로 나눠야 되는데 얘가 올라야 되는 거죠. 올라야 되는데 얘는 올라가면 결국 이거 임대료가 올라야 되고 임대료가 올라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처럼 자산시장과 실물시장이 K자 형태로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얘가 올라섰을 때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단 제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수익형 부동산을 사야 될 필요가 있냐, 주거형 부동산에서 여전히 좀 있다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에버리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주거형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되게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표준화가 정말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할 때 답변을 하기가 진짜 힘든 이유가 사업이 누구는 사업이 잘 되는데 누구는 사업이 안 되는 케이스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죠. 이렇게 그래서 뭐 꼬마 빌딩을 투자를 하신다는데 그 꼬마 빌딩이 과연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그래서 이제 답변을 못 하니까 그 쪽팔리니까 뭔가 자료를 달았는데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인 사람이 대부분인데 비해서 아주 가끔씩 코로나 덕분에인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매출이 8천만 원이었는데 100억이 됐대요. 100억이 됐는데 이분들이 뭘 만들었는가 하면 에스컬레이터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하면 요즘 같은 때 되게 무섭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분들이 이 에스컬레이터를 소독하는 뭔가 시스템을 찾으셨대요. 뭔가 뭐 소독약인지 뭘 찾았대요. 했는데 당연히 아무도 이제 그걸 안 쓰는 거죠. 아무도 안 쓰는데 저 사람들이 저 특허를 냈고 그래서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분들이 대박이 터진 거죠. 지금이야말로 저게 되게 필요한 시스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자 금융으로 이제 바꿀게요. 금융으로 바꾸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는가 하면 나의 수익률은 종목을 잘 고른 데서도 오고 타이밍을 잘 고른 데서도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종목이면 여긴 굳이 따지면 타이밍이에요. 근데 우리는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대충 평균에 가까워요. 근데 종목은 되게 유니크하고 되게 스페셜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사실 되게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를 하게 되면 대부분 저는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제가 그 전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다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건 그건데 지금 부동산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딱 봤는데 지금 이제 주식이 되게 좋은 시점이야. 그러면 주식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볼지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 수익형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물어봐도 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볼 수는 있다. 그래서 그 미리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하는 것 정도 좀 되는 것 같아. 이게 뭐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렇게 좀 약간 궁색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포트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이 얘기도 뭐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일단 나스닥 레버리지가 있고 러셀이 있는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 저 같은 경우는 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도 말 그대로 저는 안 살 거예요. 저는 안 살 건데 왜 안 사냐면 이렇게 또 이제 또 봤을 때 여기가 국가라 그랬죠. 국채 가장 안전한 거. 그다음 여기는 우량한 기업이죠. 우량한 기업. 여기는 하이힐드니까 여기는 비우량한 기업이죠.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도 굳이 따지자면 여기가 A급이면 여기는 B급이고 여기는 차라리 C급이겠죠. 뭐 그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들어오고 와서 지금 현재 상태가 이 정도쯤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여기가 대형을 사야 되냐 중소형을 사야 되냐 저는 여기는 대형이고 여기는 중소형이라고 피델리티 자료 같은 걸 보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러셀 2000 안 살 거예요. 근데 러셀 2000 안 살 건데 지난주에 저한테 좀 돈을 많이 벌어준 건 뭔가 하면 러셀 2000 같은 데가 올라가니까 누가 좋아지는가 하면 부도 위험이 줄어들고 하니까 제가 산 금융회사, 금융 ETF가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지 않게 수익을 좀 낸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근데 뭐는 아닌가 하면 야 러셀 2000이 올라간다.
올라간다고 사진 않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와 그 러셀이 치솟는 거는 상관관계가 있을까? 저는 그 상관관계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이건 알아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개인의 초이스일 수도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현재 계절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계절을 바뀌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뭐 입사절기 있지 않습니까? 입사절기. 그 입사절기가 있는데 겨울이 좀 재밌어요. 겨울이 입동이죠. 입동 소설, 눈 오고 대설, 그다음에 그 동지, 그다음에 소한, 대한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 오지 않습니까? 봄이 오면 봄은 입춘, 그다음에 우수경칩, 그다음에 춘분, 이름 잊어버렸다. 그다음에 뭐 고구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의 시스템이 저는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겨울을 끝까지 먹자주의고 봄부터 끝까지 먹자주의인데 야 봄이 뭐 이렇게 입춘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그 여름 종목 사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 또 이것도 이제 그 참 안타까운 기사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뭘 하는가 하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결과가 내가 생각한 거 다르면 원인을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서 주가가 올랐다라는 걸 드디어 알아냈죠. 드디어 알아내서 이만큼 알아낸도 한 1년 걸렸는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나 보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옳게 해석되고 있냐? 당연히 아닌 거죠. 당연히 아닌데 미국 금리가 0.93에서 1.15, 특히 제일 골 때리는 사람은 금리가 1%에서 금리가 1.1이 되면 금리가 10% 상승했다. 이런 건 진짜 웃긴 얘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항상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정말 저 금리 수준이 주식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은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주 길고 긴 자료를 분석을 하면 자료가 이거예요. 자료가. 자, 이게 JP모건에서 만든 자료인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나빠요. 그런데 여기 보면 4%일 때도 주가는 올랐고 2%일 때도 올랐고 1%일 때도 올랐는데 사실은 요만큼은 지금 자료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0. 얼마 있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적은 없는데 지금까지 상관관계를 갖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4%일 때도 올랐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기업 실적들이 있고 할인을 하는데 여기가 1%에서 4% 올라간다라고 할 때 여기가 10%에서 20%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거 더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 속도보다 실적 상승 속도가 더 빠르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요 뒤에 이 두 가지가 올라가는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하면 그게 바로 여기 여름이죠. 여름은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더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거. 그래서 현재 금리가 1%대 있는데 금리가 1%대 이거 가지고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느 자료에도 없는 자료다. 그래서 그런 건 없다 이겁니다. 그런 건 없다. 오히려 만약에 실적 모멘텀이 꺾인다. 이건 정말 좀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실적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거의 좀 끝나갑니다. 공매도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는 말을 또 되게 웃기는 말인 거죠. 그 공매도가 있으면 좋으냐 없으면 좋으냐. 일단 공매도라는 제도는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왜 합리적인가 하면 저평가된 것은 결국은 가격이 올라야 되고 고평가된 건 떨어져야 되는데 고평가된 걸 떨어뜨릴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이런 분포를 보이게 되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 아웃라이어인 퍼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주가는 이렇게 보정이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자산이 결국은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는 겁니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주가가 빠지면 뭔가 이제 그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희생양이. 그래서 희생양을 필요한데 주가 한참 빠지던 시대에 희생양이 이제 이 공매도라는 거죠. 공매도라는 게 희생양이었고 이제 주식시장이 좀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섰고 주식시장 자체는 정상화가 됐으니까 이제는 원래 필요했던 제도를 다시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그럼 주가 빠질 거다.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웃기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져서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나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오로지 주식시장을 프라이스라고 하는 수요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요 말고 공급도 있죠.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은 과연 어떤 정도쯤 생산을 하고 있는가, 기업 실적은 정말 좋아지고 있는가, 이걸 봐주면 되는데 이걸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와 관련해서 이런 식의 제도가 나오는 것들은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금융시장 자체가 좀 되게 약간 뭐 아주 못되게 말하면 후진적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공매도라고 하는 거를 핑계 대는 것은 정말 아주 뭐 비겁하다 이렇게 비겁한 뭐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자, 포트의 80% 정도쯤을 이제 범목으로 가져가고 포트의 베타를 이 정도 좀 맞춰서 여름 장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표상 경기 상승 모멘텀이 꺾인다거나 경기 회복 전에 물가가 먼저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좋은지 고민이 됩니다. 대응해야 되죠. 시장은 언제나 대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다이나믹하게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거죠.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계절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베타를 조정하자는 말은 제가 왜 베타를 조정하자는 말을 했냐면 이제는 이 하이힐드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아주 마음 편하게 해도 되는 수준으로 최소한 이 채널을 보신 분들은 되는 것 같은데 얘가 주식시장과 상관계가 되게 높았었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 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이번에는 저점만 한번 그어볼게요. 저점만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일단은 옛날에서 이게 위아래로 반대로 간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했는데 반대로 간다. 다시 이제 하이힐드를 보면 하이힐드의 최저점이 있고 하이힐드의 최저점이 있는데 똑같은 최저점이지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랐을 거 아닙니까? 가격은 올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게 하이힐드가 낮은 수준에서 머물면 하이힐드가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머물면 주가는 우상향하기는 하는데 이 움직임들이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포착이 되는 거죠. 포착이 되니까 지금 제가 이제 베타를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베타를 줄이는 이유는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부 변수가 있는데 외부 변수 내생 변수가 있고 외부 변수가 있는데 현재 내생 변수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실적을 할인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사람들의 기업 활동이 재개된다면 얘는 좋아지겠네. 금리를 정부가 떨어뜨린다 그랬으니까 얘는 앞으로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낮은 상태로 유지되겠네. 그러니까 내생적으로는 사고 칠 확률이 별로 없는데 외부 변수가 있죠. 외부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외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뭐 의회를 갖다가 장악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안을 내놨고 그래서 공화당이 어떻게 받아쳤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을 했고 이런 것들이 외부 변수죠. 마치 코로나처럼. 그래서 외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자 정도쯤 수준이 베타를 줄이는 거지 계절 바뀌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계절 바뀐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베타를 줄이는 이유는 그 다이나믹 리밸런싱 정도쯤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식으로 보면 되는가 하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시장이 그 뭔가 변동이 좀 생긴다면 외부 변수의 변동이 생긴다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자. 그래서 캐시가 조금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금리 지표를 갖고 제가 설명을 할 때 이제 장단기 금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왜 이 자료를 많이 보냐 하면 미국 애들이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를 보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는데 그 지표가 얼마나 많은 지표들이 존재를 하는가를 한국어를 갖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에 지표가 앞에 100개라 써놨죠. 100개. 100개라 써놨는데 여기 보면 M1, M2, LFL 이렇게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게 M1, M2부터 시작해서 뭐 M16까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표를 엄청나게 많이 봐요. 왜 많이 보는가 하면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집에서 드라이버로 이렇게 돌리는데 아주 얇은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것까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도 있고 장기 금리도 있어요. 근데 단기 금리를 반드시 2년짜리를 봐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3개월짜리를 보기도 하고 일주일짜리를 보기도 하고 하루짜리를 보기도 해요. 하여튼 그걸 보는 거고 장기는 얘를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해서 좀 긴 자료를 갖고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야, 지금 현재 경기가 꺾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빅픽처를 가지고 딱 보려고 하니까 10년, 2년을 보더라라는 거예요. 미국이. 자, 그러면 한국은 뭘 보면 되나요? 중국은 뭘 보면 되나요? 또 나름대로 여기 답이 있는데
아이고 잘못 눌렀다. 여기에 보면 자료를 매일같이 이렇게 올리죠. 일주일 단위로 올린 게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장단기 금리가. 지금 장단기 금리는 확대된 상태로 있는 거죠. 이거는 축소된 것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축소. 마이너스가 되거나 축소되는 것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 이걸 보면 밑에 거는 우량 회사채 스프레드고 여긴 비우량이니까 얘는 꺾였는데 얘가 안 꺾여서 굳이 따지면 이건 코스피는 좋은데 코스닥은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려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은 도대체 이제 뭘 보면 되냐 하면 중국도 똑같이 15레이스로 걔를 보면 되는 거죠. 현재 중국은 장단기 금리가 뭐 역전되거나 이런 류의 일들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중국이 만약에 현재 자료를 딱 봤는데 여기가 지금 2.8 정도 되는데 여기가 많이 뒤집혔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자금 시장이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다. 지금은 최근 들어서 오버나잇하고 원익, 투익까지가 좀 뭔가 시장의 변화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인민은행이 중간중간에 개입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2천만 원짜리 포트폴리오 현 시점에서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이게 이제 참 보자면 웃긴데, 제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3월 달에도 들어갔고 4월 달에도 들어갔고 지금까지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3월 24일 날 사서 우리가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글은 이제 2020년도 8월 달입니다. 제 커멘트가 뭔가 하면 투 스트라이크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를 잡아야 된다 이거고요. 이제 2021년도 1월이 됐죠. 1월이 됐는데 이 시장 상황에서 변화가 생기면 뭐라고 말을 하겠는데 변화가 안 생겼으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간다면 베타를 낮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마음이 좀 편안하다 정도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투 스트라이크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7부 등선은 넘어섰지만 아직까지도 갈 길이 좀 멀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제일 마음 불편한 게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총 1단계부터 시작 10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올라가주면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짜증나는 건 7부 능선까지 와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남은 3부가 이만큼 더 올라갈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끔씩.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할 때마다 느꼈던 게, 이게 시장이 끝까지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돌아서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고, 모멘텀을 더 중요하게 봤던 것도 또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퍼 이런 게 나왔는데 최대 최소 나왔고 컨센서스 나왔다. 도대체 이게 뭔 뜻이냐, 이제 오늘 요 얘기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봅니다. 두 가지를 보는데, 제가 첫 번째부터 이제 한국 시장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 시장 상황을 보면 한국에서 삼성전자를 보고 우리가 자료를 볼 때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퍼가 있고 PBR이 있죠. 퍼가 있고 PBR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이게 어떤 차이가 지금 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삼성전자가 퍼가 분명히 28.3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8.33. 여기 들어와서 28.33인데 두 자료가 좀 다른데요. 컨센서스를 보면 여기는 지표가 빨간 선이 이렇게 꺾여 있죠. 이미 꺾여 있죠. 꺾여 있고, 꺾여 있는 것에 비해서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급격하게 이렇게 포트웰먼스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표가 5,309 정도쯤을 1월 13일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저 지표를 보자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지나서 실적이 5,309죠. 5,309고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은 주가는 당연히 똑같죠. 주가는 89,700원이에요. 89,700원. 자, 그러면 퍼가 얼마냐 하면 일단 퍼가 17 정도밖에 안 나와요. 17. 퍼가 17이고 17. 퍼가 17인데 과거 자료에 있거나 안 그러면 현재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자료가 만들면 얼마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퍼가 이렇게 27, 28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주로 이제 당연히 이런 자료를 볼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퍼를 계산을 해서 17이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거고, 두 번째
두 번째. 그럼 17 정도 좀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과거에 트랙 레코드가 있죠. 그럼 제일 많이 갔을 때 20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높게 간 건데 그러면 제일 많이 갔을 때 20까지 간 거죠. 20까지. 자 그러면 똑같은 실적 5,309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했다면 과거 실적으로 지금까지 최근 4년 동안 받았던 실적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받는다면 삼성의 주가는 10만 7천 원 정도쯤 또 가능함. 이 정도쯤이 전 답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쯤이. 그게 답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표를 계산해 내는 거를 하려고 우리가 뭘 보는 게 되는가 하면 지표들을 갖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표들을 보고 그래서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의 실적 자료는 이렇게 포워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료보다는 훨씬 더 현재 시점을 기록을 하는 자료들이 훨씬 더 많아서 그래서 보는 지표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제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그럼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보면 테슬라도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컨센서스를 보면 포 12months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1달러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4달러까지 갔죠. 그러니까 실적이 최소 얼마 정도 좀 좋아졌는가 하면 실적이 4배가 떴습니다. 실적이 4배. 실적이 4배가 뜨면 주가는 당연히 한 8배 가까이 뜰 수 있죠. 이건 뭐 퍼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볼 때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최대 최소를 보면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대충 레인지가 나와요. 레인지가 나오고 컨센서스를 보는데 컨센서스 뭘 보는 것이 맞는가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년 지나서 그래서 포워드 12months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이 9시 42분인데 그 오늘은 여하튼지 유튜브 상황이 이제 좀 갑자기 열악해서 갑자기 줌으로 오고 그 줌으로 오니까 지금 이제 100명밖에 안 돼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FRB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조금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시기 좀 불편하신데 질문 있으십니까? 예, 뭐 최범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 있으시면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그 어떻게 대응할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은 또 카톡에서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들어오시는 방법은 카톡방에 들어가는 방법은 어디 있지 않나요? 뭐 하여튼 있을 건데 네 제가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비번이 뭐였다 그러더라. 비번만 좀 알려주십시오. 비번 유튜브에 댓글 달면 된대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이